이상 치솟으면 뇌와 심장 등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는 혈관이 확장되고 맥박수도 빨라지고 그렇게 인해서 혈압 변동도 잦아지고 하니까 당연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 온열질환 환자는 1,000명에 육박해 지난해의 2배가 넘었습니다. 폭염에 가급적 노출되지 않는 게 온열질환 예방의 핵심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어제 수도권에선 낮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저녁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기습폭우의 원인은 무엇인지 김세연 기상전문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세찬 비가 쏟아집니다. 서울 서남권에 시간당 최대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며 어제 저녁 한때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서부권과 경기도 고양, 용인, 이천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돌풍이 불어 횡단보도 그늘막이 크게 흔들리더니 뒤집어집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국회 앞 도로는 물에 잠겼습니다.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선 난데없는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기습폭우의 원인은 대기 불안정입니다. 폭염 탓에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곳곳에 강한 상승기류가 생겼습니다. 이 상승기류가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을 발달시킨 겁니다. 기습폭우 속에서도 폭염의 기세가 여전해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류가 수렴하며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는 경기 서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폭염은 한풀 꺾였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며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5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열흘가량 이어졌던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동쪽 지역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적게 낸다며 또다시 방위비를 거론했습니다. 무역과 안보를 연결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We rebuilt it and we stayed there. And they pay us very little for the military. 한국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한국은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올리려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인상을 시도했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은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1년에 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분담금을 깎아줬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I got them to pay billions of dollars and Biden then canceled it when he came in.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잘못된 수치를 내놨습니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건 절반인 50억 달러였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규모가 4만 5천 명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2만 8천 명 정도 주둔 중입니다. 트럼프는 한국 외에 독일 주둔 미군도 언급하며 그들에게 큰 경제 발전이고 우리에겐 큰 손실이라며 불공평하다고 했습니다. 한미 간 막바지 통상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가 다시 방위비를 들고 나온 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말고도 이번엔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구리의 50%의 고율 관세가 예고됐는데 이르면 이달 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품목 관세를 또 예고했습니다. So we're going to be announcing pharmaceuticals, chips, and various couple of other things, big ones. 가장 먼저 미국에 들어오는 구리에 대한 50%의 고율 관세가 발표됩니다. 발효 시점은 7월 말이나 8월 초가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엔 2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약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도체 관세도 곧 발표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들 품목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해온 것으로 안보 영향조사도 곧 완료됩니다. With pharmaceuticals and semiconductors, those studies are being completed at the end of the month, and so the president will then set his policies then. 트럼프 대통령은 또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유예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하루 만에 또 번복한 겁니다. 불확실성을 키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상호 관세 발효까지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주요 수출국이라 품목 관세에도 대응해야 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일본도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압박에 충격을 받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미국에 대해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90일간 7차례의 협상. 하지만 서한에 적힌 일본의 관세율은 25%였습니다. 이전 발표보다 오히려 1%포인트 오른 숫자에 일본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강요 전원을 소집해 관세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피해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아니한 타협은 피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今般米国政府がすでに課している追加関税に加え、関税率の引き上げを発表した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ます。 하지만 추가로 주어진 3주의 협상 기한 동안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긴 힘들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가 있고 선거 뒤 협상 시한은 11일밖에 없어 쌀 시장 개방 같은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하긴 어려울 거란 겁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압박에 좀처럼 미국을 비판하지 않는 일본 정치권에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의 간부는 받아들일 수 없고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서한 통보 뒤 미일 장관이 통화했지만 협상을 계속하자는 원론적 얘기만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세 25%가 현실화하면 GDP가 0.4%포인트 낮아질 거란 전망까지 나온 가운데 일본 정부는 피해 분야 지원책도 검토 중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리는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감염병 환자가 한 달 사이 2배나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는 6월 첫 주 66명에서 넷째 주인 127명으로 같은 기간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58명에서 12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재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어업인 죽방염어업이 세계 식량농업기구에서 지정하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죽방염어업은 섬과 섬 사이의 좁은 공간에 조류가 흘러들어오는 쪽으로 V자 모양의 말뚝을 박은 후 대나무 발을 설치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이 고기잡이 방식은 15세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2015년 국가 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네, 물놀이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각 학교에서는 생존 수영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해녀와 해군이 힘을 보탠 특별한 생존 수업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서귀포 바닷물이 일렁이는 해녀 체험센터.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둥근 원을 만든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 수영 교육 현장입니다. 자, 있어. 해군의 꼼꼼한 지도로 위급 상황에서 체력을 아낄 수 있는 기본 배영을 몸에 익혀갑니다. 실제 바다 환경에서 일상복을 입고 생존하는 기술도 배웁니다.
바다에 나와서 하니까 진짜 상황이 되었을 때 잘 시청할 수 있었어요. 올해 교육에는 제주 바다를 가장 잘하는 제주 해녀도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한 베테랑 해녀들입니다. 자부심 느껴요. 해녀로서의 저게 40년 제가 해녀를 했는데 이거 처음이거든요. 지난해 해군 해난구조대가 생존수영 교육에 나서자 어촌계도 힘을 보태겠다며 제안하면서 제주 바다에 맞춘 생존수영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 그리고 어촌계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생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 의무교육이 시작된 지 10년. 지역사회가 힘을 모은 실전형 교육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어제 서울은 7월 상순 기온 기준 118년 만에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은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서울이 한낮에 37.8도, 광명은 40.2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37도, 광명 38도 등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고 이번 주 내내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으로 대기가 몹시 불안정합니다. 어제 퇴근길 무렵 서울 등 수도권에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울 서남권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며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곳곳에 갑작스러운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 최대 60mm 이상,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5에서 30mm, 경북 남부 동해안에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잠시 뒤인 오후 2시 15분에 열립니다. 재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순직 해병특검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다음 주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이달 말부터 가동합니다.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등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역대급 무더위는 이번 주 토요일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방위비를 너무 적게 내고 있다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얘기를 하다가 방위비를 또 꺼내들었는데 통상협의를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계획에 대한 말을 바꿨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가 조작 피의자 실명을 공개하고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주가 조작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건을 다음 주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하이브 상장 1년 전인 2019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방 의장과 초기 투자자가 나눠 가졌습니다.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과 회사 측 설명을 믿고 모든 지분을 사모펀드 3곳에 넘겼다는 게 초기 투자자들의 얘기입니다. 지분을 넘긴 1년여 뒤인 2020년 10월 코스피에 상장됐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수익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모펀드들은 단기에 큰 차익을 남겼습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초기 투자자에게 상장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별도로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른바 주가 조작 폐가 망신을 실천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만들어 주가 조작 수사를 6달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주가 조작 혐의가 한 번만 적발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계좌 폐쇄, 과징금 부과,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시행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단계에서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너무 적게 내고 있다며 수시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왔는데요. 이번에도 관세 얘기를 하다가 방위비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무역과 안보를 연결해서 통상협의에서 최대치를 얻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We rebuilt it and we stayed there. And they pay us very little for the military. 한국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한국은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올리려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인상을 시도했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은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1년에 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분담금을 깎아줬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I got them to pay billions of dollars and Biden then canceled it when he came in.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잘못된 수치를 내놨습니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건 절반인 50억 달러였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규모가 4만 5천 명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2만 8천 명 정도 주둔 중입니다. 트럼프는 한국 외에 독일 주둔 미군도 언급하며 그들에게 큰 경제 발전이고 우리에겐 큰 손실이라며 불공평하다고 했습니다. 한미 간 막바지 통상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가 다시 방위비를 들고 나온 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각국의 상호 관세 서한을 보내며 연장은 없다고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품목별 관세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엔 50%, 의약품엔 최대 200%의 관세를 예고했는데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관세도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이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품목 관세를 또 예고했습니다. So we're going to be announcing pharmaceuticals, chips, and various couple of other things, big ones. 가장 먼저 미국에 들어오는 구리에 대한 50%의 고율 관세가 발표됩니다. 발효 시점은 7월 말이나 8월 초가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엔 2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약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도체 관세도 곧 발표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들 품목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해온 것으로 안보 영향조사도 곧 완료됩니다. With pharmaceuticals and semiconductors, those studies are being completed at the end of the month, and so the president will then set his policies then. 트럼프 대통령은 또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유예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하루 만에 또 번복한 겁니다. 불확실성을 키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상호 관세 발효까지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주요 수출국이라 품목 관세에도 대응해야 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으면 노르웨이를 폭격하겠다.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노벨상 위협에 나섰다고 주장하는 영상과 사진이 퍼지고 있습니다. 진위가 뭔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국제부 양민효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충격적인 말입니다. 노벨상 안 주면 노르웨이를 폭격하겠다. 근데 진짜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 맞습니까? 얼핏 들으면 설마 싶지만 또 끊임없이 노벨상 타령하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면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어떤 내용인지 SNS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X에 올라온 한 게시글입니다. 폭격 장면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날려버려서 평화를 가져왔다. 노르웨이도 폭격하기 전에 노벨 평화상을 달라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요. 미 공군, 이스라엘 전쟁 같은 해시태그도 달려 있고요. 또 다른 게시글도 있습니다. 통화를 하는 트럼프 사진에 평화의 폭탄을 떨어뜨려라 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의 이란 핵시설 타격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엔 노벨상 중에서도 평화상을 선정하는 노르웨이를 위협했다는 게시글의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급기야 한 언론사가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네. 유럽 현지 매체 유로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은 없고요. 이게 한 풍자 사이트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On the 26th of June by the Borowitz report, which carries the headline that Trump has warned he'll attack Norway if he doesn't get the Nobel Peace Prize. However, the website's About page says that it's a satirical news site created by Andy Borowitz, a writer and comedian. 자, 여기 뭐 사실이 아니고 이제 풍자다 뭐 이렇게 결국 나온 건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노벨 평화상을 굉장히 열망, 욕심 이렇게 낸 건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뭐 집착 수준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여러 번 추천을 받았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바로 어제도 미 백악관을 찾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노벨상 위원회에 추천서를 보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It's nominating you for the Peace Prize, which is well deserved, and you should get it. Thank you very much. This I didn't know. Wow. Thank you very much. Coming from you in particular, this is very meaningful. Thank you very much, baby. 네타냐후 총리는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또 다른 곳으로 평화를 구축해가고 있다라고 추천 이유를 밝히면서 트럼프를 한껏 치켜 세웠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영광이다라면서 반색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침략자인 러시아 편을 듣고 또 가자의 민간인 피해를 외면해온 트럼프를 전범으로 국제 형사재판소에 수배된 네타냐후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게 맞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추천했나요? 네, 이스라엘 직전에는 파키스탄이 추천했습니다. 채 3주도 안 지났는데요. 지난 5월 인도와의 무력 충돌 때 트럼프가 분쟁 종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노벨상 후보로 추천해놓고 트럼프가 이란을 타격하자 이를 비난하면서 하루 만에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말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트럼프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우크라이나 여당 의원이 또 올해 취임 전후에서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노벨상 추천을 했고요. 마가, 즉 트럼프 지지 세력들도 지원에 나선 걸로 알려집니다. 가장 대표적 사례는요, 트럼프 일기인 2018년이죠. 첫 북미 회담 뒤에 북한과의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노벨상 추천을 했는데 이후 미국의 비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트럼프 셀프 추천 논란도 뜨거웠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데다 집권 2기 들어서 노벨상 언급이 더 잦아졌습니다. Nobel Prize for Rwanda, and if you look at the Congo, or you could say Serbia, Kosovo, you could say a lot of them. You could say, the big one is India and Pakistan. I should have gotten it 4 or 5 times. 이란 핵시설 타격 뒤에 본인이 노벨상을 탈 이유가 차고 넘친다면서 한 답변인데요. 네. 당시 소셜미디어에도 피스메이커라면서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올리는가 하면 한 게시글을 보면요. 노벨 평화상이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쓰면서 수상 욕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 도대체 왜 이렇게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는 겁니까? 네, 미국 언론들은 대내외 과시와 선전용, 또 지지층 결집용, 또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인 공로 인정 같은 것들을 꼽고 있는데요. 네. 더 근원적으로는 트럼프의 결핍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류앵커 보시기에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 중에 트럼프가 가지지 못한 게 있다면 뭘까요? 부와 권력은 지금 뭐 다 가진 것 같고, 그렇다면 명예,
명예를 갖고 싶어 하는 건가요? 덜 가진 게 있다면 명예욕이겠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이라는 벽에 걸 멋진 상장을 원한다는 겁니다. 본인의 업적과 공로를 증명해주는 상징이자 정치적인 유산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건데요. 앞서 4명의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탄 점,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09년에 수상한 게 트럼프 집착의 배경으로도 꼽힙니다. 오바마도 탔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죠. 여기저기서 후보 추천은 받았지만 수성이 계속 불발되자 트럼프는 이런 불만을 수시로 토로해왔습니다. When Obama got it, nobody knew what he got it for, including him. If I were named Obama, I would have had the Nobel Prize given in 10 seconds. He would